자, 박완서님의 겨울나들이 적용 9강에 있는 소설인데, 일단 첫 번째 문단 나누기를 먼저 좀 해놨어야 돼. 첫 번째 문단은, 네, 상업적으로 날리는 화가는 아니었지만 하는 부분부터, 네, 나는 밀려난 것처럼 느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네, 첫 번째 문단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서는 남편에 대한 어떤 정보가 나타나고 있고요. 또 중간에 누가 나오고 있다? 딸도 나오고 있어요. 출간 딸이 와 있었다 해서 남편과 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거기에서 나로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나가 등장하는데, 네,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나는 소외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죠. 소외감을 느꼈다라는 점이, 네, 첫 번째 문단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화가부터 먼저 체크할까요? 네, 빨리 봐서. 네, 화가 밑줄, 요거는 남편의 직업이겠죠. 남편의 직업을 제시한 부분이에요. 근데 남편이 딸과 서로 속닥속닥 얘기를 좀 더 잘하는데, 북에 두고 온 아내 이미지를 그리는 것 같아요. 딸을 통해서. 그래서 네, 중견 화가인 남편은 요즘 세 번째 개인전을 앞두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남편 연결해서 그냥 확인하면 됩니다. 큰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화가라는 거 외에는. 세 번째 전시한다.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아틀리에 묵는 일이 많았고요. 먹을 것을 해가지고 나가보고 해서 아틀리에 묵는데, 두 번째는 네, 먹을 것 부분이 있어요. 내가 준비하는 먹을 것 네모칸 쳐봅니다. 이 먹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남편에 대한 사랑과 정성이겠죠. 그래서 남편에 대한 사랑과 정성을 나타내는 사랑, 네, 정성을 상징하는 상징물로 볼 수가 있다. 자, 됐습니까? 그 다음에 로스 고기를 좀 해가지고 아틀리에 들렀다. 출가한 딸이 와 있었다. 해서 네, 세 번째는 네, 출가한 딸, 네, 시집간 딸이란 얘기겠죠. 출가한 딸 동그라미 들어갑시다. 자, 요 출가한 딸의 좀 특수성을 좀 얘기해야 되겠죠. 네, 출가한 딸은 네, 시집간 딸인데, 네, 남편이 이북에서 왔어요. 사실은 이북에서 이제 월남한 작가인데, 그 이북이라고 할까요? 네, 이북의 아내 전처겠죠. 그래서 네, 이북의 네, 전처 사이에서 이렇게 하다 사이에서 낳은 딸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좀 힌트가 돼요. 남편이 그림을 그리는데 세 번째 개인전을 하는데, 그 누군가의 모습을 그릴 때 북한에 들고 온 네, 그 누군가를 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보다가 그리고 하는 부분으로 좀 빠르게 갑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남편의 그림이 좀 변해요. 출가한 딸을 모델로 그리고 있었다 해서 출가한 딸, 요게 첫 번째겠죠. 낳은 딸로서 지금 세 번째 개인전에 원래 동물을 즐겨 그렸던, 풍경이나 동물을 즐겨 그렸던 사람이 딸을 모델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물이 남편의 그림에 등장한 걸 거의 보이기 없는. 자, 요 부분부터 이제 좀 밑줄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출가한 딸에서 남편의 그림 변화의 대상이 된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남편으로 슬슬 가야 되는데, 출가한 딸 옆에 그림 변화의 대상. 그래서 출가한 딸 모델을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극도로 단순한 동화한 풍경이나 동물을 그릴 뿐, 인물이나, 자, 밑줄 들어간다. 인물이 남편에 등장하는 걸 거의 본 적이 없는 나는 저기 놀랬다. 해서 인물이 거의 등장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인물이 남편의 그림에 등장한 것을 본 적이 없는 나는 저기 놀랬다. 남편의 화풍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남편의 화풍 변화죠. 이 부분은 남편, 화가죠. 앞부분에서 화가의
네, 그림 그리는 스타일이 변한 거예요. 화풍 변화가 나타났고요. 그 화풍 변화에 대해서 나는 놀랬습니다. 화풍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물은 남편의 종래폰과는 전혀 다른 끔찍하도록 섬세하고, 자, 끔찍하도록으로 들어갈까요? 감정 표현에서 끔찍하도록, 네, 섬세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돼 있지? 네, 생생하고 사실적이다. 섬세, 생생, 네, 사실적이었다. 쭉 밑줄 들어갑니다. 그게 생생하고 섬세하고 사실적일수록 나한테는 끔찍한 거예요. 왜? 남편의 화풍 변화인데 이게 이북의 아내의 이미지죠, 사실은요. 그렇게 똑같이 닮게 그린 그림이 좋은가 나쁜가는 둘째치고 울컥 혐오감부터 느꼈다 하는 부분에서 놀란 거고요. 자, 밑줄 치고, 자, 끔찍하도록, 그 다음에 여기에다 연결해서 하나만 더 덧붙여서 들어가죠. 놀랬고요. 그 다음에 사실적인 그림이었죠. 네, 놀랬고요. 생생하고 사실적이고, 그 다음에 네, 혐오감부터 들었다라는 점. 네, 혐오감 또는 네, 영정사진을 보는 느낌. 맞아요. 영정사진 같은 느낌 들 수밖에 없죠. 죽은 사람 그린 쓴 거 같이 북에 두고 온 부인을 그린 거니까. 모델인 딸과 화가인 남편이 이루고 있는 미묘한 분위기였다. 라고 하는 거죠. 네, 사랑하는 부녀 사이에 그것을 이해할 수 있으나 부녀 이상의 비밀스러운 무엇, 밑줄 들어갑니다. 부녀 이상의 비밀스러운 무엇, 역시 밑줄 들어. 부녀 이상의 네, 비밀스러운 무엇, 뭔가 다른 것을 느끼고 있는 거죠. 둘이만 친하고 싶은 눈치가 역력했다. 둘은 나를 예의 바르게 반겼는데도 나는 밀려난 것처럼 느꼈다. 그래서 7번째, 네, 밀려난 것처럼 느꼈다. 이것도 밑줄 미리 쳐둡니다. 이제 쭉 정리해야 되겠죠? 네, 쭉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서 보면 끔찍하도록 섬세하고 생생하고 사실적이다. 화풍의 변화에서 사실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건 뭘까요? 바로 딸을 통해서, 네, 해서 요게 딸의 어떤 딸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 딸에 대한 그림이 요거 묶이는 거예요. 요게, 자, 혐오감을 느낀다, 질투겠죠. 영정사진처럼 느꼈다라는 것에 대해서 네, 북에 두고 온 그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죠? 그림에서. 그래서 둘만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한마디로, 예, 북에 대한 아내에 대한 이미지라고 써놓을게요, 그냥. 네, 그림보단 이미지가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느낌을 아마 느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부녀 이상의 비밀스러운 걸 느꼈다. 그 다음에 저기에서 밀려난 것처럼 느꼈다라고 하는 부분은 네, 비밀스러운 거 무엇인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네, 한마디로 비밀스러운 무엇? 네, 남편이 네, 전처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죠. 비밀스러운 무엇? 자, 밀려난 것처럼 느꼈다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는 내가 느끼는 어떤 소외감일 거예요. 네, 박완서님의 글은요, 되게 간결해요. 그래서 파악하기도 생각보다 편합니다. 직접적으로 언급해 주진 않지만, 그죠? 둘이만 친하고 싶은 눈치가 역력했다라고 해서 이 중간 부분에 있는데, 네, 여기 영정사진 느낌, 혐오감, 그 다음에 비밀스러운 무엇, 질투심도 있었을 거예요. 밀려난 것처럼 느꼈다. 그래서 뭐 소외감 플러스 네, 질투심도 있긴 있을 거죠. 남편과 아내 관계인데 딸이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 다음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출가해서 3년째라고 하는 부분이죠. 갓 돌진한 처제를 두고 있는 딸은 처녀 때와는
또 다른 윤택하고 기품 있는 아름다움으로 소파에 단정히 앉아 있었다. 쭉 읽어보세요. 그래서 남편이 난리통의 첫 번째 아내와 생리별한 게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난리통을 좀 보면 계속 이어지는 내용에서 남편이 난리통이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난리통부터 좀 체크합시다. 난리통이라고 하는 것은 세모칠까요? 6.25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6.25 전쟁 또는 한국 전쟁에 해당이 되는 거고, 난리통의 첫 번째 아내와 생리별인가요? 네, 바로 옆에 있습니다. 네, 첫 번째. 그럼 지금 나는 두 번째 아내인가요? 첫 번째 아내와 네, 생리별이죠. 네, 생리별까지 밑줄 들어갑시다. 생리별 밑줄. 그래서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이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남편도 결국은 피해자인 거죠. 그래서 꼭 첫 번째 아내가 지금 딸만한 한창 나이였겠구나 해서 첫 번째 아내의 생리별하는 것과 요거 연결해서 바로 이어지는 내용에서, 그죠? 첫 번째 아내가 지금 딸만한 나이에서 지금 딸만한 나이 밑줄 쳐서 연결점을 좀 놔둬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아내와 생리별 번째 아내입니다. 그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네, 분단의 비극이 나타나는 거죠. 네, 분단의 아픔, 분단의 비극이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분단의 아픔, 네, 좀 문학적으로 써볼까요? 네, 분단의 아픔이 있는 건데, 근데 여기서 좀 미묘하게 첫 번째 아내와 생리별했던 그 당시의 나이하고 지금의 딸 나이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생리별 제 딸만한 나이대였구나 해서 이 부분은 바로 뭐다? 저기 있는 비밀스러운 무엇이겠죠. 그래서 부녀 이상의, 여기 있네요. 부녀 이상의 비밀스러운 그 무엇이 바로 지금 딸만한 나이하고도 연결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딸만한 나이 이 부분을 저 앞에 있는 내용에서 쭉 화살표 연결합니다. 나이였구나. 그래서 정리하자면 여기 있죠. 네, 남편은 네, 딸을 통해서 딸을 통한 전처의 그리움을 암시하는 거죠. 근데 이걸 내가 눈치챈 거야. 나인, 여성인 내가 눈치챈 거죠. 나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던가. 더군다나 딸은 내 친딸이 아니고 남편과 첫 번째 아내 사이에서 난 딸이었다. 딸은 엄마를 닮는 법 밑줄칩니다. 딸은 엄마를 닮는 법. 네, 이 부분에서 나의 심정 또는 나의 판단은 뭐다? 딸을 통해서 전체의 그리움을 느끼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평범한 사람이 읽어도 내용을 쉽게 알 수 있게 그렇게 좀 썼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남편은 딸을 통해 이북에 두고 온 당시의 아내 모습을 되살렸으면서 딸을 통해 이북에 두고 온 당시의 아내 모습을 되살렸음 밑줄. 그죠? 여기 있죠. 딸을 통한 전처에 대한 이미지 살려놓은 거죠. 그리움. 이제 사건은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딸을 통해서 비슷한 나이의 전처, 첫 번째 아내를 떠올렸구나. 나는 그 여자보다 훨씬 손 아래지만 지금 옆에서 볼품없는 꼴로 늙어가는데 그 여자는 남편의 가슴속에 지금의 딸 모습처럼 빛나는 젊음과 아름다움으로 간직돼 있었구나 싶자. 됐나요? 질투가 독사처 대가리처럼 고개를 드는 걸 느꼈다. 됐죠? 그래서 질투 내목한 처두입니다. 지금 여기에서의 나의 심정은 뭐다? 이 딸을 통해서 전처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고 그 그리움을 갖고 있는 남편에 대해서 느끼는 것이 바로 질투겠죠. 그래서 질투 다시 한번 네모칸 치고
네, 소외감을 느끼는 나의 심리가 바로 질투입니다. 정확히는. 그럴 수 있지, 뭐, 추억으로.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는 질투로 다가오고 있는 거죠. 여자의 질투를 위해선 휘어잡을 머리채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 법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 누구의 머리채를 휘어잡을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점잖게 예사롭게 굴 수밖에 없었고 그 여간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었다. 발산시키지 못한 질투심은 서서히 여지껏 산 게 온통 헛산 것 같은 허탈감으로 이어져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중복되지만 질투감이 뭘로 이어진다고요? 허탈감으로 이어지는 거죠. 허탈감으로 이어짐. 크게 요건 분석할 내용이 아니라 순서 흐름만 잘 알아두면 돼요. 에피소드. 그래서 남편이 시집간 딸을 통해서 첫 번째 아내를 떠올리는 거에 대해서 나는 지금 질투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왜? 화가인데 화풍이 바뀔 정도예요. 화풍이 바뀔 정도로 나는 질투를 느끼고 있다. 그래서 남편의 그림이 끔찍할 정도로 섬세, 생생, 사실적이다. 혐오감을 느끼고 영정사진처럼의 느낌을 받는 것은 딸의 그림 속에는 북의 아내 이미지가 담겨져 있는 게 맞는 거죠. 딸을 통해서 저에 대한 그리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허탈감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배신감을 느끼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허탈감으로 이어지는 이 부분, 허탈감 부분을 또 세무칠까요? 질투를 먼저 했으니까 허탈감은 나의 남편에 대한 배신감이에요. 나의 남편에 대한 배신감이고요. 이로 인해서 이어지는 내용에서 중략 부분 줄거리 있죠? 중략 부분 줄거리인데 이제 허탈감으로 이어지는 건데 바로 요것이 혼자 여행을 하게 됩니다. 중략 부분 하면 혼자 겨울 여행을 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허탈감입니다. 갱년기인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갑시다. 세 번째로 넘어가면 중략 부분 줄거리를 먼저 좀 사전 체크해야 되는데 남편과 딸에 대한 배신감 밑줄쳐두고요. 세 번째가 아니라 중략 부분 줄거리. 중략 부분 줄거리. 그래서 중략 줄거리 부분에서 보면 하나만 밑줄치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서 하나만 밑줄치면 남편과 딸에 대한 배신감 다시 한번 밑줄칠까요? 앞에서 있었던 그 배신감 앞에서 체크한 것처럼 혼자 겨울 여행을 온 원인이겠죠. 그 다음에 온양으로 떠난 이유. 그래서 혼자 겨울 여행을 떠난 원인이자 온양 쪽으로 지금 아산 쪽이겠죠. 온양 쪽으로 여행을 떠난 이유죠. 여행을 간 이유가 된다. 가볍게 체크합시다. 1번이고요. 다음 두 번째. 온양의 호숫가 연수에서 쉼없이 도리질을 하는 노파와 노파 동그라미 칩니다. 노파와 시어머니인 노파를 헌신적으로 봉양하고 있는 아주머니를 만나. 아주머니 역시 동그라미. 자, 둘이 이제 같이 있겠죠? 도리질의 사연을 듣게 된다 해서 도리질의 사연 네모칸 들어갑시다. 화끈하게 장면이 전환되고 있네요. 그래서 노파 화살표, 아주머니 화살표, 도리질의 사연, 도리도리, 안돼, 뭐 그거 있죠? 그래서 요 노파와 아주머니는 결론적으로 먼저 얘기하면 나에게 깨달음을 주게 되는 깨달음을 주는 인물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어떤 깨달음? 가족의 소중함이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주요 인물들이고 도리질 사연이 바로 이제 내부 이야기, 액자식 구성처럼 되어 있는
내부 이야기 또는 내부 액자죠. 내부 이야기의 사연이다 또는 핵심 내용이 바로 도리지 사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면 난리가 났다고는 하지만 하는 부분입니다. 난리가 났다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는 과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과거 이야기를 제시하는 부분이죠. 과거 이야기. 그래서 요거 내부 액자라고 얘기합니다. 액자식 구성에서 내부 액자에 관련된 내용인데, 자, 순박하던 마을 사람들이 무슨 도척, 뭐였죠? 네. 그래서 무슨, 도척의 영신이라도 신 것처럼 서로 죽이고 죽는 것 외에는 대포 소리 한번 제대로 난 적 없던 마을에서, 마을에 벼랑간 비행기가 날아가 기총소사, 뚜뚜뚜뚜 쏜 거죠. 쭉 봐야 돼요. 기총소사와 폭탄을 쉴 새 없이 퍼붓고, 앞산 뒷산에서 총소리가 며칠 계속해서 콩복들이 나들만 이어 죽은 듯한 정적이 왔다. 한마디로 뭡니까? 6.25 전쟁의 비극적인 상황들을 얘기하는 거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조심 고개를 내밀었다간 재빨리 움츠러들었다. 신중함이죠. 서로 대화를 꺼리고 있었다. 전쟁의 비극성이고요. 그래서 난리가 났다곤 했다라고 하는 부분부터 지금 여기까지는 전쟁의 비극성이에요. 대화를 꺼리는 거죠. 그래서 세모만 칩시다. 자, 기총소사 세모 치고요. 전쟁의 폭력성이죠. 그래서 기총소사 전쟁의 폭력성, 두두두두두두두 쏘는 겁니다. 조준해서. 그 다음에 쉴 새 없이 보고 앞뒷산에 폭탄인가요? 폭탄. 세모 이게 시대적 배경, 6.25라고 하는 시대적 배경과 관련이 되는 거죠. 폭탄. 그 다음에 전쟁의 폭력성. 그 다음에 앞뒷산에서 총소리, 총소리도 세모. 그래서 요런 내용들, 요런 부분들이 바로 첫 번째, 시대적 배경을 암시하는 거죠. 시대적 배경, 6.25 전쟁임을 암시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바로 전쟁의 폭력성이고요. 전쟁의 폭력성을 나타내는 것, 전쟁의 폭력성. 그 다음 계속해서 이어서 사람들이 조심조심 고개를 내밀었다가 재빨리 움츠러들었다. 대화를 꺼리고 있었다 해서 두 번째는 여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대화를 꺼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대화를 꺼리고 하는 부분도 세모칩니다. 전쟁의 비극성이죠. 인심이 흉흉해진 거예요. 그래서 전쟁의 비극성에 해당이 된다.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는 전쟁의 빨갱이가 물러갔다는 증거도 안 물러갔다는 증거도 없었다. 그래서 빨갱이가 물러갔다라는 증거죠. 빨갱이가 물러갔다라는 증거죠. 이 부분 쭉 밑줄 들어가서 안 물러갔다는 증거도 없었다 하는 이 부분 쭉 밑줄 쳐서 요거는 불행한 사건을 암시하는 배경이 되는 거죠. 별표 쳐놓고요. 이 부분은 이제 뭔가가 불행한, 이 빨갱이가 뭔가 좀 문제점을 불러일으키겠죠. 불행한 사건을 암시하는 상황적 배경에 해당이 됩니다. 암시하는 상황적 배경이 된다. 인민군들이 안 물러간 거야. 빨갱이들이 안 물러간 거야. 상황적 배경이 제시되고 있다. 그쪽에 붙어서 새도 부리던 패거리들의 모습은 안 보였고요. 자, 인민위원회인가요? 시대적 배경 암시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인민위원회인가요? 인민위원회는 앞에는 6.25 전쟁이지만 이것도 시대적 배경을 암시하는 거죠. 아, 전쟁, 남북의 이념 대립 현실이죠. 자, 그래서 거기까지 일단 끊어서
인민군이 물러갔는지 안 물러갔는지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불행한 사건, 요 부분이에요. 인민군이 물러갔는지 안 물러갔는지 애매한 상황이 여기에서 나타난다. 상황 정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상황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황적 배경이 나타나 있다라는 애매한 거예요. 네, 상황적 배경을 제시한 부분. 다음에 이런 어중간하고 모호한 때 부분입니다. 벌써 성질이 급한 남편은 야밤을 타서 집에 돌아와 있었다. 서울이 이미 수복됐는데 제까지 것들이 여기에서 버텨봤댔자 며칠 더 버티겠냐는 것이었다. 그런가요? 그래서 네, 서울이 이미 수복됐다 하는 여러 가지 시대적 배경이 좀 나타나 있는 거죠. 텃밭에는 이미 김장 배추를 간 뒤였지만 울타리엔 기름이 잘잘 흐르는 애호박이 한참 그 부분이요. 쭉 몰라요 하는 부분도 이제 넘어갈 거예요. 애호박이 한참 잘 열 찬바람 내기였다. 자, 그래서 거기 한참 잘 열 텃밭엔부터 가로쳐서 찬바람 내기였다까지 가로치세요. 찬바람 내기였다. 시어머니가 뒤뜰로 간 이유죠. 그래서 거기는 네, 여기 좀 지우고요. 네, 여기는 좀 지우고 이제 상황적 배경에 의해서 구체적인 사건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첫 번째, 일단 남편이 서울이 수복됐다 해서 네, 집에 와 있습니다. 집에 와 있으면 먼저 체크해야 돼요. 서울 수복된 거. 그 다음 두 번째, 시어머니에 해당되는 부분이 뒤뜰인가요? 뒤란인가요? 애호박이 찬바람 내겼다. 예, 뒤란으로 되어 있는데, 네, 뒤란으로 간 이유가 나타나 있는 부분이 바로 겁니다. 찬바람 내기예요. 근데 시어머니가 벼랑간 찢어지는 소리를 냈다 해서 세 번째, 네, 찢어지는 소리, 예, 비명소리겠죠. 네, 찢어지는 소리는 비명소리입니다. 다시 한번, 네, 찢어지는 소리는 네, 비명소리에 해당이 돼서 이 찢어지는 비명소리, 새로운 사건을 암시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사건을 암시한다. 인민군들이 온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새로운 사건, 암시. 몰라요. 정말 난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찢어질 비명소리가 네, 몰라요가 있어요. 몰라요 하는 요 큰 따옴표 부분 있죠. 밑줄 쳐서 요 찢어지는 비명소리를 여기다 연결하면 됩니다. 시어머니의 찢어지는 비명소리는 몰라요예요. 몰라요. 정말 난 모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몰라요가 요게 연결이 되어 있어 몰라요 하는 요 부분, 네, 연결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 부분은 시어머니가 미리, 뭡니까? 연습시켜 놓았던 대답이에요. 그래서 몰라요는 찢어지는 비명소리죠. 그래서 첫 번째, 네, 비명소리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들이 어디 갔는지, 네, 발설할까봐, 네, 시어머니가 미리 연습시킨 내용입니다. 그래서 연습시킨 내용에 해당이 되는 걸로, 네, 연습시켰던 내용입니다. 자, 몰라요. 정말 난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노파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미리 연습을 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인숙 아주머니가 자기 남편이 혹시 위해를 당할까봐 미리 시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하겠어요. 그런데 인민군들이 지나가다가 노파를 마주친 겁니다. 마주쳤는데, 이 노파가 오히려 이렇게 과잉 반응을 보이니까 오히려 인민군들도 이제 놀라게 되겠죠. 그래서 처참한 비명이, 그죠? 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처참한 비명을 좀 밑줄 쳐볼까요? 자, 그래서 처참한 비명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네, 처참한 비명 부분이죠. 네, 처참한 비명 때문에 원래 그 여인숙 아주머니의 남편, 그죠? 노파에게는 그 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의 남편, 아들이라고 할까요? 아들 또는 그 여인숙 아주의 남편이죠. 아들과 그 다음에 며느리죠. 네, 며느리.
며느리라고 하는 것은 네, 그 여인숙 아주머니예요. 예, 온양 여행 갔다가 만났던 네, 여인숙 아주머니가 며느리인데, 자, 며느리가 어떻게 좀 분별 없이 행동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네, 분별 없이 튀어나온 거예요. 안 튀어나왔으면 죽지 않았을 거예요. 분별 없이 행동하는 그 원인이 되는 것이 이 비명소리였죠. 오히려 연습시켰던 그 소리가 예, 죽음의 원인이 된 겁니다. 엉겹결에 뛰어나갔대입니다. 저만치 예, 뒷감 모퉁이에 폐잔병인 듯 싶은 지치고 나무난 인민군이죠. 그래서 네, 인민군 체크 들어갈까요? 자, 인민군 네, 세모치고 소설상에서 본 이 인민군들은 반동인물들에 해당이 되는 거죠. 남편을 결국 죽게 만드는, 여인숙 아주머니 남편을 죽였다. 예, 시어머니인 노파의 아들을 죽이게 된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네, 전쟁의 전쟁의 비극성을 지닌 존재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념 대립의 희생이 됐죠. 그 다음에 예정에 없던 살인을 하게 되는 인민군들도 전쟁의 어떤 비극성을 유발하는 네, 존재로 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도 놀란 것 같다 하는 부분으로 좀 갈게요. 그래서 남편까지도 엄격하게 뛰어나갔는데 아무도 분별력이 없었고요. 폐잔병인들 인민군이 시어머니에게 총을 겨누고 있었고 그들도 놀란 것 같다 해서 시어머니를 만난 거죠. 네, 시어머니 바로 노파를 만나서 놀라게 되거든요. 놀라게 되는데 이 놀란 것은 시어머니가 연습했던 그 말들을 해서 오히려 놀란 거죠. 그래서 이 놀란 것이 결국은 네, 그 여인숙 아주머니 남편 아들이죠. 아들 또는 여인숙 아주머니의 남편을 네, 죽이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진짜 고의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놀라서 얼결에 총을 땡겼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물론 살기가 있다라고 했겠지만 남편 또는 네, 아들을 죽이게 되는 그 원인이 되는 것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고의성이 없는 걸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은 처음부터 누굴 해치려고 나타났다기보다는 그냥 시어머니와 마주쳤거나 마주친 김에 옷이나 먹을 것을 달랄 작정이었는지도 모른다. 네, 그들은 처음부터 거기도 좀 밑줄 들어갈까요? 네, 그들은 처음부터 하는 부분부터 네, 그 문장 마무리되는 네, 모른다까지 예, 밑줄 들어가고 앞에서 요 아들 남편을 죽이게 됐다라고 그랬죠. 여기에서 요 내용은 예, 그 남편 또는 아들을 죽이게 되는 그 살인이 우발적임을 암시하는 거죠. 살인이 우발적임을 암시하는 내용이에요. 고의적으로 죽이러 들어온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갑자기 죽인 거죠. 그런데 그들이 무슨 말을 걸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그 자리 꼼짝도 못하고 못 박힌 채 고개만 미친 듯이 저으며 몰라요, 난 몰라요. 그죠? 네, 몰라요, 난 몰라요. 그 얘기를 반복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연습한 말을 그대로 한 거죠. 예, 딴 사람같이 드높고 새된 소리로 되풀이했다. 예, 날카로운 소리로 되풀이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진짜 지나가던 사람이 놀랄 수도 있어요. 그죠? 갑자기 나와서 몰라요, 몰라요 하면은 이거 뭐야? 뭐 이런 식으로 놀랄 수도 있다는 거. 자, 그래서 네, 중략 부분의 줄거리가 앞에 있었죠. 중략 부분의 줄거리 이야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네, 살인이 우발적인 것을 암시하고요. 몰라요 그 소리가 나오면 중략 부분의 내용을 여기서 자세히 풀어냈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폐잔병 중 한 사람의 눈에 살기가 번뜩이는가 하는 순간 총이 그녀의 남편을 향해 난사됐다 하는 부분인데 예,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조심합시다. 여기에서의 그녀는 누구겠습니까? 그녀는 지금 내가 남편한테 실망감을 느꼈어요. 예, 남편과 딸에게 소외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어디 갔다 겨울나들이 온양으로 간 거죠. 예, 겨울나들이 온양으로 갔는데 그녀는 그 온양으로 가서 거기 여인숙에서 묵게 되는데 그 여인숙의 관리를 하시던 여인숙 아주머니죠. 아마 주인분이셨을 거예요. 시어머니, 노파를 모시고 사는, 도리도리하는 노파를 모시고 사는 여인숙 아주머니가 그녀입니다. 그녀의 남편을 향해 난사됐다. 그녀의 남편은
처참한 모습으로 나동거라지고 하는 부분인데, 자, 그러면 그녀의 남편도 같이 볼까요? 네, 교통정리합시다. 네, 그녀의 남편은 다시 보자면 시어머니의 아들이죠. 시어머니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자기가 죽였다라는 죄책감 때문에 도리도리질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녀의 남편이죠. 네, 그녀의 남편은 처참한 모습으로 나동갈아지고, 그래서 네, 처참한 모습으로 나동거라지고 하는 부분입니다. 나동거라지고 하는 부분에서 요것도 또 밑줄 들어갈게요. 이게 별거 아닌데 왜 밑줄 쳤느냐? 그러면 여인숙 아주머니 기준으로 좀 볼게요. 지금 얘기를 주고받는 게 여인숙 아주머니니까. 그래서 여인숙 아주머니의 남편이라고 하죠. 아주머니의 남편을 일단 체크를 해놓고, 아주머니의 남편이 언제 죽었냐는 얘기죠. 그래서 남편은 전쟁이 끝나기 직전에 죽은 거야. 네, 전쟁이 끝나기 직전, 바로 끝났어요. 이거 죽고 나서 바로 전쟁이 끝났어요. 끝나기 직전에 죽었다라는 것을 또 하나 체크하고 가야 되겠죠. 인민군들은 우발적으로 총을 땡긴 거고요. 놀래서. 그 다음에 나동거라진 것은 죽음이에요. 나동거라졌다라는 거는 총을 맞고 죽었다는 얘기인데, 언제 죽은 것이다? 네, 바로 전쟁이 끝나기 직전, 6.25가 끝나기 직전이야. 안타까운 거죠. 네, 이와 비슷한 죽음이 또 하나 있죠. 누구요? 김영랑 선생님이 네, 한참 6.25 전쟁이 벌어질 때 라디오를 자기 집 마당에다 굴을 파고 넣어서 듣고 있다가 인민군들이 이제 물러갔대. 이제 좀 됐나 해서 밖에 나와서 내다보다가 물러갔나 보군 하면서 저쪽에서 군인들이 오더래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군 만세 이렇게 하다가 지나가는 게 인민군이었던 거예요. 땡긴 겁니다. 그래서 김영랑 시인이 돌아갔어요. 비슷한 죽음이에요. 그런 식으로 어이없는 죽음일 수도 있고 정말 안타까운 죽음일 수도 있죠. 자, 아무튼 그녀의 남편은 처참한 모습으로 나동거라지고, 그 다음에 인민군들도 어디로 온지 도망갔다. 이런 일은 일순에 일어났다. 네, 순식간에 일이 벌어졌다는 내용이지요. 자, 그래서 인민군 패잔병의 여기까지 요 네 번째 문단의 내용은 인민군 패잔병이 쏜 총에 죽음을 맞이한 아주머니의 남편이죠. 그래서 아주머니의 여인숙 아주머니죠. 남편의 죽음에 관련된 내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내부 이야기를 지금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네, 우연적이었죠. 우발적인 성격이 좀 있다. 그래서 여기 요 부분을 또 정리하면, 여기 네 번째 문단까지 정리를 하면 이거 액자식 구성입니다. 그래서 액자식 구성이라서 자기가 온천 온양으로 여행 갔었던 그 얘기를 이제 요 글로 전달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외부에 있는 서술자가 다시 한번 다른 인물에게 이야기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에게 사건을 전달해주고 있는 거죠. 다른 인물에게 사건을 전달하고 있다. 요 문제식 표현을 좀 익혀둬야 돼요. 외부에 있는 서술자는 여인숙 아주머니고요. 다른 인물은 나겠죠. 그렇죠? 나고요. 여기가 여인숙 아주머니입니다. 여인숙 아주머니가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 그거를 좀 시험 문제 형태로 바꾸면 외부의 서술자가 다른 인물에게 사건을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 짧은 마지막 문단 하나 더 정리 들어가죠. 그 후 하는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후 거의 실성하다시피 한 시어머니죠. 시어머니를 오랫동안 극진히 봉양한 끝에 어느 만큼 회복은 되었지만, 자, 시어머니를 일단 다시 또 확인해야 되겠죠. 시어머니 동그라미 치고요. 노파입니다. 노파자. 도리도리.
도리도리 할머니예요. 그래서 시어머니 동그라미 치고 저 밑에 있어요. 밑줄 쳐서 연결할까요? 예, 도리도리 할머니에 해당이 돼요. 자, 도리도리 할머니. 왜 도리도리인가? 그럼 여기서 도리도리를 먼저 좀 체크하겠습니다. 도리도리를 하는 것은 시어머니는 이 도리도리 하는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뭐다? 아들을 죽였다는 네, 죄책감 때문에 그렇죠. 네, 죄책감으로 인해서 도리도리 한 거고요. 많이 회복이 됐지만 그 흔적은 남은 겁니다. 네, 흔적은 남은 겁니다. 그래서 뒤에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원경이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이 아들 죽였다는 죄책감이 그 본문상에 뭘로 나와 있다? 멈출 수 없는 죄책감, 멈출 수 없는 죄책감 이렇게 있어서 네, 여기 죄책감 여기 있네요. 그래서 죄책감으로 인해서 도리도리를 하고 있다. 그러면 도리도리의 행동의 의미를 좀 더 체크해 보자면, 자, 도리도리죠. 네, 도리도리로 가서 요걸로 체크합니다. 그래서 도리도리는, 자, 도리도리의 의미인가요? 네, 도리도리의 의미를 좀 체크해 보면, 첫 번째, 당연히 아들을 죽였다는 슬픔과 한이겠죠. 슬픔과 한의 정서로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식에 대한 어떤 변함없는 사랑도 있을 거예요. 네, 자식에 대한 네, 사랑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죽이고 싶지 않은 거죠. 나 때문에 죽었다는 죄책감은 그만큼 자식에 대한 사랑이 크다라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6.25 전쟁에 어떤 비극적인 상처가 남아있다. 그래서 네, 전쟁의 네, 상처가 네, 남아있다라는 거죠. 네, 남아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의 상처가 남아있는 그 모습이 도리도리라고 하는 행동으로 나타난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체크할 건 오랫동안 극진이 봉양한 끝에 어느 정도 회복은 됐지만 네, 아주머니가 네, 여인숙 아주머니가 극진히 봉양을 해요. 물질적으로 편안하게 부모님을 모시는 걸 봉양이라고 합니다. 동그라미 채워놓고요. 그 다음에 어느 만큼 회복은 되었지만 해서 회복도 동그라미 칩시다. 예, 봉양을 해서 회복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인숙 아주머니의 어떤 효심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 1번 여인숙 아주머니로 보자면 아주머니의 어떤 그 효성이 나타나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근데 효성만 있는가? 아니죠. 이 6.25 전쟁이 빚어졌던 네, 전쟁의 비극성을 네, 극복할 수 있는 그 원동력 또는 극복 가능성을 여기에서 암시하고 있는 거죠. 바로 뭡니까? 이 전쟁의 비극성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가족에 대한 사랑, 가족애라는 얘기죠. 이걸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 해서 이렇게 색깔 바꿨을까요? 네, 가족애죠. 네,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전쟁의 비극성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네, 암시적인, 간접적인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단은 이렇게 끝내면 됩니다. 그러면 좀 정리 좀 해볼까요? 네, 지금까지 해본 내용을 정리해보면 네, 정리는 요쯤에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정리. 자, 첫 번째, 이건 여러형 구조의 네, 추가적인 내용이죠. 여러형 구조의 소설이다라는 내용이지요. 여러형 구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행의 구조라는 얘기입니다. 여행의 구조인데, 그럼 어디인가요? 네, 서울에서 남편과 그 다음에 딸과 살고 있다가 배신감을 느끼고 온천으로 간 거죠. 온천으로 갔다가 네, 그 다음에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네, 그래서 집으로 다시 돌아온다 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네, 여러형 구조. 그래서 여러형 구조는 어떤 여정이 있느냐? 일단 네, 서울에서 출발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네, 서울에서 출발을 했다가 온양으로 갔다가 다시 네, 서울로 되돌아오는 이런 부분이죠. 다음 두 번째, 저 제목을 체크해 보면 이 제목이 겨울나들이입니다.
네, 겨울 나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걸 좀 나눠서 볼까요? 네, 겨울과 나들이로 나눠서 제목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겨울은 굉장히 살기 힘든 삶의 고난과 역경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겨울은 삶의 시련과 고난입니다. 여인숙 아주머니와 도리도리 할머니가 겪었던 것은 6.25 전쟁. 물론 여기 글쓴이 나도 6.25를 겪었던 세대죠. 그 다음에 나들이라고 하는 부분인가요? 나들이는 밖으로 나가다, 여행 가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여행을 간다라고 하는 것, 집을 떠나는 거죠. 가출입니다. 그래서 나들이를 좋은 얘기로 하면은 여행일 수도 있지만 지금 나에게는 가출에 해당이 돼요. 이거는 좀 부정적인 뉘앙스지만 오히려 이렇게 나들이를 했던 것이 내가 뭔가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긍정적인 의미로 좀 바뀐 거죠. 그래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가 된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나들이가 부정적 뉘앙스로도 쓰일 수 있지만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음의 어떤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겨울 나들이가 긍정적 의미도 될 수 있다. 다음 세 번째. 여러 가지 이제 좀 정리할 게 많네요. 파헤쳐서 보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갈등 구조를 좀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갈등 구조를 보면, 일단 외부 액자에서 보면, 외부 액자, 현실 세계죠. 나에 관련된 겁니다. 나에 관련된 외부 액자에서의 그 갈등 구조는 남편과 딸이 한 편이에요. 남편 플러스 딸이 한 편이고, 거기에 시적 화자고, 시적 화자입니다. 여기 그 나죠. 거기에서 나와 갈등을 빚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소외감을 느끼게 돼요. 나의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그 다음 내부 액자에서의 갈등 구조는 전쟁의 비극성이 있죠. 내부 액자에서는 할머니죠. 시어머니겠죠. 시어머니와 누굽니까? 그 당시의 사회적인 갈등. 표면적으로는 인민군이 등장을 하게 되지만 여기에서의 성격은 뭐가 된다? 어떤 사회적, 이념적 갈등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몰라요 했던 시어머니, 인민군은 아들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극, 여기 외부 액자는 개인적 갈등이에요. 그래서 개인적 갈등의 성격이 있다라고 정리해 줄 수 있는데, 내부 액자 부분은 사회적 갈등의 성격이 있다. 또는 이념적인 성격도 있습니다. 아무런 이념이 없는 시어머니와 인민군, 북한군이죠. 이념적 성격도 있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죠. 갈등 구조에서. 다음 네 번째.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나오네요. 도리질을 하는 것이죠. 아들에 대한 죽음을 거부하고 싶었던 내용이었을 텐데, 자, 그래서 대사업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네요. 여기에서 자, 대사업이라고 하는 의미도 좀 알아둬야 됩니다. 이 대사업이 시어머니의 입장에서 보면 도리질을 하는 거거든요. 도리질을 하는 죄책감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들을 죽였다는 그 죄책감이 시어머니에게는 도리질이 대사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인숙 아주머니죠. 나에게 이야기를 전달해줬던 여인숙 아주머니에게는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체크했었던 봉양하는 거죠.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것. 그러면 나에게 대사업은 무엇인지를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되겠죠. 나에게 대사업은 가족을 사랑하라. 가족에 대한 그 사랑을 통해서, 갈등을 극복하는 것이 대사업이 되겠죠. 큰 사업이란 뜻이에요. 큰 사업이란 뜻이다. 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만나는 두 여인, 즉 여인숙 아주머니와 그 다음에 나의 연결고리, 또는 시어머니의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네, 연결고리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이렇게 써볼까요? 네, 시어머니나 또는 여인숙 아주머니나 그 다음에 나가 있죠. 이들이 서로 공유하는 경험은 뭡니까? 6.25라고 하는 전쟁의 비극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 첫 번째 공통점이고, 다시 한번 전쟁의 비극성을 서로 공유하고 있어요. 연결고리가 된다는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이별을 하는 과정. 아들을 잃어서 시어머니는 도리도리질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인숙 아주머니는 남편을 잃어서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그 모든 출발점이 저 전쟁, 6.25 전쟁 시기에 벌어졌던 내용입니다. 이제 여인숙 여주인이죠. 그래서 전쟁의 비극성이 서로 공통분모가 되고, 요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아주머니하고 나는 결국 서울에 동행을 하게 되거든요. 자, 서울에 같이 가게 됩니다. 서울에 동행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뭐다? 나도 여인숙 아주머니가 시어머니를, 상처받은 시어머니를 극진히 봉양하는 것처럼 나도 가족을 다시 감싸고 사랑할 거야 라는 의미와 관련이 돼요. 그래서 가족애라고 봐야 되겠죠. 또는 상처 극복이죠. 그래서 요 동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에게서 이 서울을 동행하는 이 부분과 나에게 있어서는 가족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거죠. 가족애를 회복해서 갈등을 극복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세 여인의 공통점은 전쟁의 경험이 있다라는 거. 그런데 나하고 아주머니가 이제 서울에 같이 동행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나도 이제 아주머니가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셨던 것처럼 가족에 대한 불만을 털어내고 가족에 대한 사랑을 회복할 거야 라고 하는 내적 갈등을 극복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일단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체크해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여행은 요게 하나가 좀 더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요 부분이죠. 요 겨울나들이라고 하는 이 여행의 의미겠습니다. 그래서 여행의 의미를 반드시 제목과 연관해서 정리를 잘 해두기 바랍니다. 마무리할게요.